자, 144페이지예요. 법인의 주소 보시죠. 여기는 간단해요. 법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요, 주된 사무소가 존재하고 있는 소재지가 바로 주소가 돼요. 그러니까 법인의 주소를 어떻게 정하느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로 주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전도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설립 등기하는 거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입니다. 자, 정관의 보충과 정관의 변경은 다른 거지요. 정관의 보충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설립 과정에서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 보충하는 것을 우리는 정관의 보충이라고 그러고요. 정관의 변경이라는 것은 이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성립한 이후에 그 사정이 변경되어서 정관 내용을 변화를 초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그 법인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만 정관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관의 변경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우리 의의 한번 보세요. 의의에 보시면 양갈로 1번이죠. 정관의 변경이라 하면 법원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목적이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법인의 동일성이 부수어져 버리면 그것은 정관의 변경이 아니에요. 반드시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만 정관의 변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물론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니까요, 정관의 변경에도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과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있겠죠. 그런데 사단법인은 어떻게 했어요? 사단법인은 자율적 법인이라고 했죠. 자율적 법인. 이 말은 뭐냐면 구성원인 사원들이 알아서 그 사단법인의 활동을 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근거는 뭐예요? 이 사원총회를 통해서 사원들이 모여있는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니까 여기서 모든 내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총회의,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인정된다.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1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다만 뭐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할 때 이 3분의 2가 다른 내용으로 정관에 규정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죠? 물론 이때요. 정관을 변경했으니까 뭐예요?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관 변경한 이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려 그러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요. 이렇게 해서 정관을 변경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생겨요. 변경한 내용대로. 근데 이것이 등기사항이면 등기까지 갖추어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효력요건이라고 그러고 등기하는 것을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허가받는 것이 효력 발생 요건, 등기하는 것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이렇게요.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죠. 자, 재단법인의 성격은 뭐랬어요? 설립자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했잖아. 설립자 목적. 그렇죠? 설립자가 정해준 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재단법인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단법인은 타율적 법인이다 이렇게 해요. 타율적 법인인 설립자의 의도와 벗어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면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에서의 정관 변경은 허용되지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허용 안 된다가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이래 돼요.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원칙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관 변경에 관해서 설립자가 변경하는 방법을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상에 그렇다면 이때는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죠. 이거는 설립자의 의도에 맞는 것이잖아. 그죠?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립자의 의도인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이 규정이 없네요.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여기는요. 당의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나 재산의 보존의 필요에 꼭 필요한 경우에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요. 어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도 마음대로 변경 못해요. 어떤 목적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냐? 이것은요. 당의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필요할 때 또는 그 재산 보존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위해서만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요. 안 돼요. 왜냐하면 타율적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설립자 의도에 반하는 내용을 이 재단법인은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변경을 가하는데 이것도 보세요. 목적 달성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만 바꾸라는 거야. 이렇게. 그것도 뭐예요? 아무거나 아니라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정도를 허용해 주겠다. 이래 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경이고 그 외에도 그러면 목적을 변경할 수 없겠느냐? 그죠? 목적은 변경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목적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어떨 때예요? 이거는요, 목적 변경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다. 그죠?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다는 것은 당의 재단법인에 실현하려고 하는 활동 목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아주 제한적. 그게 뭐냐? 재단법인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응? 재단법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목적 달성이 실현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만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예외적인 부분을 잘 봐두세요. 예외적인 것은 엄격하죠. 굉장히 엄격해요. 어디에서? 재단법인 정관 변경에서는요. 자, 이 목적 변경도요.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이러면 바로 목적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설립자. 그 다음에 이사가 요것을 변경할 수 있고, 종전에 설립 취지를 반드시 참작해야 되죠. 그렇죠? 설립자나 이사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엄격하죠. 그리고 설립 취지를 반드시 참작해서 변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 변경은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다.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요. 따라서 이게 정관 변경의 재단 법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재단 변경에 정관 변경할 수 없다. 그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이것은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데 이때는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사무소를 옮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목적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그죠? 목적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진짜 엄격하다, 그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변경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 하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재단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재단법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목적으로 변경시켜서 하자. 근데 목적 변경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냐? 아니다. 설립자와 이사만 할 수 있다. 설립자는 이사가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아니다. 종전에 그 재단법인의 설립 취지를 참작해서 그 목적을 변경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변경은 아주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재단법인은 재산 아닙니까? 재산의 단체 아닙니까? 그에 대해 법인을 인정하니까, 법인격을 인정하니까, 기본 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요. 기본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행위를 할 때는, 이거는 곧 뭐가 되나요? 기본 재산 변동에 관계되는 행위는 바로 뭐예요? 정관의 변동을 시키죠. 정관 변경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단법인 정관 변경도 인정되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기본 재산 변동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는 정관 자체에 자산에 관한 규정, 그것을 정관에 두게 돼 있는데 표적 기재상으로 그것이 변화돼 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주무관청 허가를 또 받아야죠. 따라서 여기는 반드시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 초래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만 이 변동행위가 유효가 되고, 허가가 없으면 이 거래행위, 기본재산 변동하는 이런 행위는 무효가 돼요. 무효. 이게 판례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가가 뭐예요? 효력 요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등기사항이면 뭐 해야 되죠?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갖춰야죠. 등기는 뭐예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에요. 이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 같이 이해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반드시요, 요 허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14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그 다음에 14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주무관청 허가가 없으면 이 행위는 무효다. 이 허가는 사전적 허가도 좋고 사후적 허가도 곧 가능하다. 사후 허가라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유효다. 사후 허가까지 못 받는다면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가면 법인의 소멸입니다. 법인의 소멸. 자, 법인의 소멸이라는 것은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법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소멸하는 데서는요, 기본적으로 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청산하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해산 청산 과정을 말한다. 이것을 법인의 해산 과정이다. 즉 소멸하는 과정이다 라고 봅니다. 자, 법인의 해산이라는 것은 147페이지에 양갈로 3번의 해산이란 법인이 그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청산은 뭐냐? 해산한 법인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청산이 종료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그렇죠? 왜? 재산까지 다 정리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법인은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까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보세요.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법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해산, 청산 중에 있더라도 법인은 존속합니다. 다만 이 법인은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은 청산법인이 되고 청산법인이 되어버리면 이 청산할 범위 안에서만 권리 능력 가져요. 즉 권리 능력이 이만큼 제한되죠. 법률 규정에 있어요.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요. 청산법인이 되면 이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가진다.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양갈로 4번 147페이지 양갈로 4번에 보시면 해산했다고 해서 법인은 권리 능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청산이 필요한 한도로 그 권리 능력이 제한될 뿐이다. 그래서 청산법인은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권리 능력을 가진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법인이 소멸되냐? 청산 관계가 모두 종료돼야 됩니다. 즉 청산이 종결됐을 때 자연스럽게 법인은 소멸한다. 이렇게 해서 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인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만 완전히 종결해라. 현재 하고 있는 행위만 끝내고 끝내라 라고 하는 게 뭐냐? 해산이에요. 그러면 법인이 해산되는 사유가 뭘까? 해산 사유가 둬야죠. 이거는 우리 민법에요. 법 정해놨습니다.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숙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해야 돼.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해산 절차로 들어가야 되냐. 해산 절차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할 수 없죠. 더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만 그것이 종료되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이 어떻게 정해놨느냐. 77조에다가 정해놨네요. 해산 사유 해가지고요. 자,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든가. 두 번째, 법인의 목적 달성이나 또는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됐을 때. 세 번째, 파산됐을 때. 이 파산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 초과 현상이 법인에 있어서 발생했을 때 이사가 지체 없이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해야 되고, 이때 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파산 선고를 하게 되죠. 그 파산 선고가 바로 여기에 있는 파산입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가 있으면 바로 그 법인은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설립 허가 취소된 경우, 이거는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해줬다가 위법한 행위를 한다든가 그 법인을 사회 안에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야, 법인 허가해줬는 거 취소한다 해버리면 해산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더 이상 새로운 일 하지 말고 끝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바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공통사유예요. 네 가지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 그 다음에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세 번째 파산, 네 번째
당해 주무관청이 허가하는 것을 취소한 경우 이렇게 되죠. 근데 사단법인에서는요, 두 가지 더 추가돼요.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에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하나가 바로 사단법인의 사원, 구성원인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된 경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사단법인이 아니죠. 구성원이 한 명도 없다면 사단법인의 성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단법인은 해산입니다. 그래서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된 때, 두 번째, 총회의 결의. 이게 뭐예요? 이미 해산 결의죠.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당의 해산 결의로 인하여 사단법인은 해산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해산했어요. 해산 사유. 해산 사유. 해산하면, 그 다음 해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인이 재산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재산. 법인 재산한 거면 어떻게 해요? 청산해야죠. 법인 재산을 청산하는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자, 먼저요. 법인의 청산에 당겨 들어가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재해요. 청산 당겨 들어가면 청산법인으로 존재해요. 이때 청산법인은 이 목적 범위 안에서, 즉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줄어들죠. 청산하는 범위 안에서만 권리 의무의 능력이 되니까. 자, 이때 당연히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은 청산인이 되고요. 감사나 사단법인이면 사원총회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때 이 청산인이 뭐예요?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 되겠죠.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산인은 대표자니까 감사가 감독하게 되고 사원총회는 여러 가지 의결권을 행사해서 정리하겠죠. 자, 이때 청산인인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에 3번 청산법인의 기관에서 양갈 1번 청산인에 있습니다. 이 청산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정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정관에 규정된 자가 바로 청산인이 됩니다. 근데 정관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선임된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도 기재가 없고 사원총회에서도 결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해산 당시에 있었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순서래요. 순서. 청산이 된 지위는 정관에 기재된 자, 그 다음에 사원총회에서 선임받은 자, 총회 선임받은 자, 그것도 없으면 당회 이사가 이렇게 되겠죠. 이사조차 없으면 법원이 선임합니다. 이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죠.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이게요. 직권으로 가능하다. 이거 따라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인의 청산 사무를 어떻게 하느냐. 청산의 직무 권한이죠. 청산 사무는 대내적 사무 또는 대외적 사무 있겠죠. 자, 해산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는 해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청산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또 현존 사무를 종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무를 종결하는 것도 역시 청산인의 권한이죠. 그 다음에요. 법인의 채권을 추심해야죠. 추심이란 것은 채무자한테 가서 채권 행사에서 돈을 받아내는 이 전 과정을 추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인 채권은 그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도 누가 해야 된다? 그래요. 청산인이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의 채무입니다. 법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자,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법인이 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이게 불분명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는
청산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청산법인이 부담하게 있는 이 채무 변제행위입니다. 이 채무 변제행위는 여러 채권자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 변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놨어요. 이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뭐예요? 자, 여기에 해산, 청산에 관한 이 규정들 있죠? 이 규정. 해산, 청산에 관한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 있는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채무 변제를 마음대로 청산인이 법인의 채권자인 사람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마구 변제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채무 변제 절차를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차를 반드시 경유해야 됩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볼까요? 그것이 15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양갈로 3번에 채권의 추심 외에 채무의 변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들, 즉 채권자들 여러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152페이지에 제일 위에 올라가면 여기에 한 10줄 정도 10줄 정도에서 상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이 절차를 반드시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공고는 뭐냐 하면 채권자 신고해라.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개월 이상을 딱 주고 말이죠. 이 2개월 이상 요 범위 안에 빨리 법인에 와서 신고해달라. 이걸 채권 신고의 최고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때 최고 기간은 몇 개월이죠? 2월 이상을 정해줘야죠. 2개월 이상 신고 기간을 줍니다. 신고 기간. 신고 기간이 2개월이죠. 이게요. 요 최고를 몇 번 하라고요? 요것을 청산이 되고 난 2개월 내에 3번 이상 공고하라는 거예요. 요것을. 채권 빨리 신고해라 이렇게 해요. 변제할 테니까 채권자 빨리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한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겁니다. 이 기간 만들어 놨거든. 빨리 당신 채권 신고하세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합니다. 즉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 채권 신고를 하라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 최고할 때요. 이 기간 내에 신고 안 하면 법인은 그 채권자한테 변제 안 할 수 있습니다. 변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공고해야죠. 자, 그리고요. 이 2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접수된 사람들, 즉 신고된 사람들한테 이제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권 신고 기간, 요 기간 내에 말이죠. 채권자, 그 법인의 채무가 변제기 도래한 채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제기 도래한 채권자한테 변제하면 되냐? 안 돼요. 요 기간 동안은 변제할 수 없다. 변제 안 된다. 그럼 변제 안 하면 변제기 도래한 채무를 변제 안 하자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니까 그만큼 손해배상은 덧붙여서 나중에 여기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고를 받은 다음에 이 기간 동안 다 최고해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변제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변제하는데 만약에 말이죠. 변제하다가 채무가 추가되는 걸 바로 발생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최고 채권 신고를 받아보니까 법인의 채무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있을 거,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극 재산. 변제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재산을 비교해 보니까 채무가 초과됐네. 변제하려고 보니까 채무 초과됐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변제하면 안 돼. 이때는 청산인이 변제하면 안 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채무 초과가 되면 바로 청산인 지체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파산 신청해야 돼. 채무 초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청산인은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관제인이 파견되어서 파산 관제인이 이 파산된 법인의 재산을 정산합니다. 자, 이때 청산인이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관제인이 파견되면 이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 대해서 이 파산에 관한 사무를 인계해주고 넘겨주고 자기는 이 파산 과정에 즉 이 채무 정리하는 데서는 청산인은 자기 일을 손뗍니다. 그리고 이 청산인은 나머지 이 청산 법인에 대한 대표자로서 사무 집행을 하면 되겠죠. 이게 되겠죠. 이게 됩니다. 자, 파산에 관한 내용은 누가?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서 나온 사람이 파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나머지 사무집행은 청산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즉 청산법인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처리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절차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자, 이렇게 만약에 말이죠. 파산되지 않고 변제가 이루어졌어요. 변제하고 나서도 법인에게 재산이 남네. 그럼 자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152페이지의 양갈로 4번 자녀 재산의 인도행위입니다. 이것은 정관에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인도하면 되고 정관에 기재가 없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법인의 허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의 목적에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데다가 처분하는 겁니다. 이사나 청산인이. 다만 사단법인일 때는 당연히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서 결의를 거쳐야겠죠. 당연히요. 자, 이런 내용도 안 되어 그냥 재산이 남아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국고에 귀속되어 버립니다. 국가 재산 일부 수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반 재산으로 수입되어 버리는 거죠. 일반 수입이라 그래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청산 과정을 다 종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제 그러면 법인이 소멸되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법인 소멸되는 시점. 언제 소멸돼요? 사실상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 그러면 보세요. 청산 사무가 종료되면 청산인은 청산 종료 등기를 합니다. 자, 이 등기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에요. 그러면 언제 진짜 소멸하는 거냐? 사실상 진짜로 청산 사무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그 법인은 소멸해 없어졌습니다. 이 등기하는 건 뭐죠? 소멸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알려놓기 때문에 제3자가 누구한테 쏙지 말라는 거죠. 법인이 없는데 있다고 누가 쏙이면 쏙지 말고 거래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항 요건. 그러나 실제로 당의 청산 법인인 법인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은 이때 사실상 청산 사무가 종결됐을 때 이때 이미 법인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등기했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멸했고 등기하는 것은 제3자한테 그런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법인에 관한
소멸까지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법인에 있어서는 등기하는 사항이 참 많죠. 그 등기 사항 중에서 말입니다. 153페이지에 그 등기 사항 중에서 설립 등기만 성립 요건이고요.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고요. 나머지 등기 사항은 전부 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 그건 특별히 꼭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 가면 법인의 감독에 관한 얘기인데요. 법인 감독. 법인에 대해서 감독하는 거예요. 법인에 대해서 감독에 있어서요. 업무 감독하는 것과 해산 청산 감독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업무 감독은 전부 다 누가 한다? 주무관청이 합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주무관청이. 업무 감독은 주무관청이 합니다. 해산 청산 감독은 이거는 법원이 합니다. 법원. 법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 인식해 두셔야 됩니다. 해산 청산에 관한 감독은 종국적으로 법원이 책임진다. 그러나 업무 감독은 그래 주무관청이 행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우리 민법에 보면 벌칙에 관한 규정이 있죠. 예컨대 이사나 청산이나 감사가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과태료 처분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죠. 우리 민법 97조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권리 객체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